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우리 역사 속의 장애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 순종은 자폐인이었고요. 이와 같은 사료를 연구조사한 도서출판 소떼가 지난 2014년에 펴낸 귀중한 역사서 역사 속의 장애인물 한국 장애인사입니다. 집필지는 전창곤 교수를 비롯한 윤종성 교수, 방계희 교수, 임원지 교수 이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실록이나 야사, 문집, 문학작품, 그림 등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장애인의 인물 속의 장애 유형, 생애 업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 등을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사실적 접근을 할 수 있었던 한국 장애인사는 조선시대부터야 가능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야사나 일화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장애 인물이 있었지만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한국 장애인사는 역사적 고증이 가능했던 조선시대 인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장애 명칭과 유형, 그리고 조선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복지 정책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리더 세종.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세종은 1418년 8월 10일 왕위에 올라 32년간 조선을 다스린 제4대 왕입니다.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 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1413년에 충녕대군이 되었고 1418년 6월 17일 22살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은 신구 세력의 균형을 토대로 제도 문물을 정비했습니다. 세종은 강인한 인내심과 끈기로 정사를 돌봤고 매사에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현전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학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연구 시간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은 법률, 정치, 역사, 지리, 천문, 의학, 기술, 어학, 문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정리하고 분석해 자칫 통감 훈위, 삼강행실, 고려사, 팔도지리지, 칠정산내외편, 향약 집성방, 총통등록,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등을 편찬했으며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많은 인재들과 혼천이, 자경루, 추구기 등을 발명했고 독자적인 화포를 개량하고 제조했습니다.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두어 아학을 부흥시키고 편경이라는 악기를 제작하며 음악을 기부하기 위해 정감보를 만드는 등 음악의 예술적 경지를 높였습니다. 1450년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종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된 기틀을 잡았지요. 그러나 이토록 찬란한 세종의 업적 뒤에는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고 시각장애를 입었던 시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세종이 24년 6월 16일 실록에 보면 내가 근년 이래로 소갈증과 풍수병을 앓게 되어 모든 정사가 예정과 같지 못한데 온천에서 모욕한 이후에는 소갈증과 풍수병이 조금 나은 것 같다라고 세종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이 소갈증과 풍습병을 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갈증은 목이 심하게 마르고 물을 마셔도 소변이 작고 적게 나오는 증상으로 당뇨, 과로, 병후 쇠약 등으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풍습병은 유금으로 불리는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원인 중 바람과 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관절통처럼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에 시달리던 세종은 온천욕을 통해 치료를 하며 정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은 다음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에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불만하였다. 이는 세종이 자신을 문화놓은 도승지 조서강 등에게 한 말로 세종이 눈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전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 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지를 얻게 된 것이었고 왕비도 묵은 병에 있었던 까닭에 이 행차가 있었다. 이로보건대 신하들은 세종의 증상을 책을 많이 보아 생긴 안과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눈병이라 인식하여 안질이라 하였으나 세종은 정사를 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흐릿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걷기 힘들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는 저시력에 의한 시각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종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질이 더욱 심하게 되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증을 번갈아 괴롭히게 되므로 능히 정사에 부지런할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의 몸에서는 기우와 눈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안질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비록 정사에 부지런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이처럼 세종의 안질은 단순한 눈병으로 보기엔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안질은 전부터 증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승정원에게 이르기를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하여 조섭하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와 아일의 조참과 야인들의 숙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충문도 친히 전하지 말게 하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에 안지를 앓는 사람에게 모욕을 시켜 시험하였사온데 지금은 모두가 효력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온천으로 행하시어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시끄럽게 함이 실로 많은 것이라 불가하다 하니 승지 등이 제3일을 청하므로 그제서야 허락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지를 앓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굳이 청하여 이 행차가 있는 것이니 대신으로 하여금 나의 본뜻을 알게 함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세종은 1431년 35세 무렵부터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말에 승지 등이 신하들은 안지를 앓는 사람에게 온천욕으로 효력을 보았다라는 사례를 전하며 세종에게도 온천욕을 청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농사철에 온천욕을 가면 백성들이 번거롭다고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에 앞서
백성의 삶이 고단해짐을 염려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재차 요구되는 신하들의 청에 결국 세종은 온천행을 허락하지만 백성에 대한 애정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은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도 드러냈습니다. 군민 가운데 호랍이나 과부, 고아들은 담당 관서에서 전례에 따라 구휼하여 죽지 않게 하고 백성들 중 나이 70세 이상 되는 자와 독질, 폐질, 잔질자에게는 장정 1명을 주어 봉양하게 하고 장정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군민으로 나이 80 이상인 자는 관사에서 비단 2필, 솜 2군, 술 1말, 고기 10군을 주어 보호하도록 하라. 실록을 보면 세종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독질, 폐질, 잔질자에게 장정 1명을 주어 봉양하도록 명하고 장정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는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은 장애를 지닌 백성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맹인 26명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각기 검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이어왔는데 근래 국상으로 인해 음악을 정지했으니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니 임금이 각각 쌀 한 섬씩 주라고 명하였다. 이는 일부 시각장애인이 장학원에 들어가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던 관현맹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세종은 관현맹인의 처우 개선을 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연은 세종에게 관현맹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관습 도감에 소속된 18명의 맹인 중 연회를 모신 지 시일이 오래된 이는 동반 5품 이상의 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벼슬에 참여하도록 하소서. 만약 총명하고 나이 젊은이로 여러 음악을 두루 알면서 자원하여 입속하는 이는 처음 7품 검직을 제수하였다가 차차 음악을 익힘을 기다려 예에 따라 참직을 주어서 자손들의 후위를 열어준다면 우리에게 있어 비용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며 저들에게 있어서도 권장하지 않는 권장이 있을 것이니 도리어 해롭지 않을 것이옵니다. 맹인에게 검직을 주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쌀을 내리는 것도 봄, 가을 두 철에 국한하지 말고 사시로 나누어 주어 장려하고 흥기하도록 하소서. 박연은 세종에게 관현맹인들에게 관직을 주고 처우를 개선하면 후손들의 처지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박연의 청대로 시행하라 지시하여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위한 관현맹인 제도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세종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1435년 시각장애인 지화와 이신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화는 신수점을 치는 전복가였습니다. 세종은 지화가 국가의 대사를 점치는 일과 혼인하는 일에 자주 참여하여 전복을 잘하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벼슬을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좌의정, 맹사성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영의정 황희는 마땅히 내시 검직을 주어 사옹원 사직의 일을 행하게 하고 그 계급은 정사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에 세종은 지화에게 중훈검교 첨지 내시부사란 벼슬을 제수하고 이신은 조산대부 검교동 첨지 내시부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는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관원 우정원 이맹전이 아뢰기를
지화와 이신에게 관직을 제수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악공과 잡류들은 가령 기술이 다른 무리보다 뛰어나더라도 다만 전백을 특별히 내려주어 그 재능을 상주면 될 것이며 반드시 등급을 뛰어넘어 관직을 주어서 조정의 현인 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며 자리를 같이 하고 먹게 하여 사대부들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지화 등은 비록 관직은 주었지만 어찌 그 사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모와 품대 차림으로 조정의 길에 다니면서 조강과 나란히 서게 하니 진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원컨대 그 관직을 파면하고 다만 원료만 주어서 그 공을 상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판수이면서도 관직을 받은 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다. 또 사홍원의 관직은 공인, 상인, 천인들도 모두 받게 되었는데 아마 모두가 그 사물을 반드시 맡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지화 등은 모두 국가에 점치는 일과 혼인하는 일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어찌 그의 공이 없겠는가? 비록 사홍원의 관직을 제수하더라도 의리의 해로움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화와 이신에게 제수한 벼슬을 거두고 상으로만 원료만 주자는 신하들의 말에 세종은 장애인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그들의 공에 대한 정당한 대우임을 밝히고 지화와 이신에게 내린 사모와 띠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관직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치는 것을 주된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세종은 이들을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이란 관직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운명, 기륭, 화복 등을 살폈던 관직인 명과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이었습니다. 명과학을 하는 맹인 가운데 나이 젊고 영리한 자 10명을 선별하여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훈도 4, 5명을 두고 사흘마다 한 번씩 모여 그 업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위의 기록은 의정부에서 세종에게 건의한 것으로 세종은 이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뽑아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교육시키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녹봉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인 명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치는 전복가 외에 독경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경사는 경을 읽어 악기를 몰아내고 수복을 기원했던 직업으로 질병의 원인을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독경을 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은 명통시라는 집회소에서 활동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 단체였습니다. 명통시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를 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들은 흥천사에, 무당들은 한강에, 맹인들은 명통시에 각각 모아 비가 오길 빌도록 하여 세종 9년에 명통시에서 기우하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쌀 30석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시각장애인 단체인 명통시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정책은 성공적인 세종시대를 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45세부터 시각장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주 온천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세종은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나의 병세를 보건대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으므로 휴가를 얻어 정신을 활락하게 하고 휴양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신하들의 마음 또한 어찌 나로 하여금 병을 참아가며 정치에 부지런하여 병이 더욱 심한 데에 이르게 하려고 하겠는가. 대저 군주가 대신을 접견하는 날은 적고 근신들과 더불어 모두 정무를 보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황관을 출납시키겠는가. 이것은 후손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하물며 황관들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출납할 때 잘못 틀리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옳겠는가. 역대의 군주들도 세자에게 국사를 감독시키고 군대를 감독시킨 경우가 있었으니 세자로 하여금 모든 사물을 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도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그대들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의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가 심해진 세종은 자신의 고충을 신하들에게 털어놓으며 세자로 하여금 섭정하도록 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료들의 반대는 컸습니다. 1433년 3월 25일부터 이어진 세종의 온천행은 신하들의 권유로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계속된 치료에도 세종의 시각장애는 심해졌습니다. 정사를 돌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 세종은 결국 신하들의 반대를 누르고 세자에게 정사를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450년 2월 16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세종은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밝은 식견과 학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치, 사회,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학문을 정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남긴 문화적 업적은 법률, 정치, 역사, 지리, 천문, 의학, 기술, 어학, 문학, 농업 등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과학적, 독창적인 완벽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후세는 그를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종이 남긴 업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 백성의 삶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천해 갔던 세종의 행보는 그가 진정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그의 업적이 더욱 찬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도움이 필요한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관현맹인제도, 명과학, 명통시는 그가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 제도 관직 단체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지화와 이시는 공을 인정받아 세종에 의해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시각장애인 관리에게 녹봉을 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은 백성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